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작은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에러가 많고 시스템 장애가 많고 코드는 막 덕지덕지에다가 그죠? 새로 개발자를 뽑아도 일 생산성이 올라가기는커녕 일이 다 나에게 오고 내가 어떻게 일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큰 빅테크 기업들은 100명이 넘는 개발자를 핸들링을 하면서 또 서비스도 그렇게 큰데 장애도 안 나고 트래픽도 그렇게 많은데 너무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핸들링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 두 가지 타입의 회사에서 다 일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소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뭔가 시스템 장애 해결하고 에러 해결하고 그저 유지보수하는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개발자가 와도 이게 뭔가 생산성이 증가하는 느낌이 아니라 일이 더 추가되는 느낌이었어. 내가 일을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개발자라는 직업이 이렇게 다 때려박는 식으로 코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비교적 큰 회사에 다니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확실히 개발 문화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런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조소기업의 정의가 뭐냐? 중소기업이면 다 조소기업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조소기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기능 개발보다 내가 버그를 찾거나 장애를 해결하거나 유지보수하는데 내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두 번째, 새로운 개발자를 뽑아서 인력 투입을 해도 그거 대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체계가 전혀 없다. 네 번째, 내가 이 회사를 아무리 다녀도 성장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 네 개 중에 과반수 이상 포함하면은 제가 조소기업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작은 기업,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선보이려고 하는 이 프로덕트를 얼마나 시장에서 빨리 테스트 해볼 수 있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고퀄리티로 뭔가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일단 빨리빨리 일단 시장에 던져보란 말이야.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죽을 운명인지 일단 테스트 해보란 말이야. 이게 스타트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확장성을 고려해서 막 코딩을 잘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덕지덕지 일단 돌아가는 코드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스템 사이즈도 작고 일단 돌아가니까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됐다. 그래서 야 우리 시스템 확장을 좀 해볼까? 기능을 좀 더 붙여볼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확장성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코드를 짰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에는 이게 핸들링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저희가 tech debt이라고 기술 부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기술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네가 저번에 아주 그냥 대충 개발을 했지. 그때는 돌아갔지. 그래, 내가 그땐 돌아가게 해줬어. 하지만 지금은 너가 코드를 제대로 짜야 될 것이야. 이런 기술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부채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도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코드를 한 군데에서 다 짰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듈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이제 모듈을 분리해낼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로 개발을 병렬로 진행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5만 대 다 수정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누군가한테 이 부분 개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내가 개발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네 번째는 이게 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포를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야. 누나가 지금 우리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과연 기술 부채가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인가 내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도라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회사를 테스트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커밋한 코드가 프로덕션에서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두 번째, 코드를 얼마나 자주 배포하나요? 세 번째, 내가 배포한 변경사항 중에 어떤 장애나 서비스 저하가 생겨서 내가 핫픽스나 롤백을 하는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네 번째, 우리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거나 어떤 서비스 저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쭉 해보셨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또 결과표를 들고 왔습니다. 따란! 자, 여기 보시면요. 등급이 이렇게 엘리트,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등급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회사는 기술 부치 없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미디움, 로우에 있으신 분들은 부채가 상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계급은 뭐냐? 내가 배포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커밋한 소스 코드가 배포까지 가는데 1시간 이하로 걸리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해결하는데도 1시간 이하로 걸리고 그리고 내가 핫픽스를 하거나 롤백을 하는 비율이 15% 미만이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팀은 굉장히 생산성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내가 배포를 하는데 막 이것저것 눈치 다 봐야 되고 너무 힘들다. 또는 우리 서비스는 장애가 그냥 물 먹듯이 난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테크 데프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직군이 있습니다. 바로 엔지니어링 매니저라는 직군인데요. 그래서 이게 큰 테크 회사와 이게 작은 조소 회사는 이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니저 레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는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의 미션을 성공시키고 이제 개발자 개개인의 또 커리어를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리더급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기술 부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나와 있는 해결책이 이제 모듈러 모놀리틱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제일 이제 유명한 아마 개발자분들이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두 명의 해결책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나 뭐 모듈러 모놀리틱 이런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얽혀있는 서비스를 조금 분리를 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것끼리 도메인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팀도 분리가 되면서 팀의 사이즈도 작아지면서 이제 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는 요 서비스만 관리, 요 서비스만 관리 요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포도 좀 더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에러가 나도 요쪽에 확인할 필요 없이 에러 난 그 분야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분리하게 되면은 또 이때 정말 필요한 직군이 엔지니어링 매니저예요. 왜냐? 이 개발자, 어떤 모듈에 속해 있는 개발자나 시니어 개발자는요, 내가 속한 모듈밖에 몰라. 내가 속한 팀의 코드밖에 모르고 이 팀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게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덕트가 잘 돌아가는지 상대편 팀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가운데서 각각의 팀이 잘 돌아가는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만약에 잘 안 나온다면 그 근본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병목 형상을 이제 옆에서 가운데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엔지니어링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해 봤을 때게 이런 빅테크 기업과 좁소기업의 또 차이는 과연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인가 아닌가 이걸로 또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니고 싶은 회사의 특징이라 하면은 뭐 물론 연봉 많이 주면 다니고 싶지. 그죠? 돈을 이길 순 없어. 물론 연봉도 있지만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또 연봉 말고도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제가 봤을 때게 이 회사를 다녔을 때게 내가 성장하는 기분이 나냐 안 나냐로 또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의 시간이 연봉보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녔을 때게 뭔가 성장하는 기분이 나냐 안 나냐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 안 다니고 싶다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기분을 주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분을 주는 이런 내가 성장하는 기분을 주는 회사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의 목표가 내 개인의 어떤 커리어적인 목표와 이게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의 커리어적인 목표가 뭔지 알고 그거에 부합하는 팀이나 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성과를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체계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굉장히 다니고 싶은 회사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거를 또 세팅을 해서 개개인의 커리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people managing,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측면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이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과연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이런 매니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 코스가 있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있습니다.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위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쿠팡,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서 일하신 엔지니어링 매니저분 8분을 모셔서 코스를 그들의 노하우를 쫙 풀어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커리큘럼이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과연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강의는 김진태 소프트웨어 공학 엑스퍼트 그룹의 CEO로 계시는 김진태님이 우리가 이제 매니저로서 이제 팀원들과 원어원 미팅을 할 때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표는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강의는 이제 클래스 101의 CTO님이시죠? 구현서님이 어떤 사람을 하이어링하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체상, 이분은 또 구글의 또 테크 리더로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퍼포먼스 리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또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진짜 리더로서 팀에 어떤 식의 규칙을 갖고 어떤 식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을 챕터 1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챕터 2는 또 완전 다르게 해서 또 테크 리더십,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어떻게 리더를 해야 되냐. 이제 김석현 로빈테크의 CEO님이 또 나오셔서 또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조성민, 이분은요, 또 클래스 101에서 현재 헤드 오브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그전에는 쿠팡, 쇼피 등 굉장히 굵직한 기업에서 또 헤드 오브 엔지니어로 계셨던 분이에요. 또 이분은 어떤 걸 또 얘기해 주시느냐, 우리가 이제 개발 문화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개발의 생산성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이런 개발자를 위한 체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자일 데브옵스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 팀을 평가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또 그룹 매니저로 계셨던 분이고, 또 아마존의 디벨롭먼트 매니저로 계셨던 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기술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와, 이게 진짜 매니저를 하려면은 이 정도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내가 현재 시니어 개발자로서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내가 현재 이미 매니저인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내가 매니저가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니어 개발자지만 나중에 내가 진짜 시니어 매니저급으로 가려면은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코드를 짜야 되는지, 또는 나의 상사, 나의 시니어는 항상 무슨 고민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강의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딱 일주일간만 저희가 정가 대비 66%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쿠폰명은요, 코딩 알려주는 누나입니다. 그래서 코딩 알려주는 누나 치시고 강의 할인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란에도 이벤트 내용 남겨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발자로 일했을 때는 사실 코딩만 해서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이 코스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매니저분들은 이런 아키텍처적인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래서 그분들이 원오원 미팅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거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